제목이 노인대국 일본은 지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일본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를 걱정해야 될 시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요, 경제가 많이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 3위. 얘네들이 1년에 GDP를 500조 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성장이라 해도 500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 86%가 내수입니다. 한국처럼 개방 경제가 아니라서 해외에서부터의 그 외생 변수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경제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특히나 이 고령 인구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적어도 고령 사회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교 여위에 있는데 그나마 모두에 말씀드린 돈의 압박, 시간의 압박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장은요,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사실은 표준적인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면요, 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현역 인구가 되고요, 이른바 저출산의 문제고요, 분자가 고령화 문제, 바로 이 65세 이상 인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건 사실 밑이 탄탄하고요, 위가 좀 적은 경우죠. 지금까지 한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구 보너스라고 있죠. 보너스 받는 기분으로 굉장히 많은 플러스적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빠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다라는 말씀을 이따가 인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각종의 통계 지표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따라서 밑에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반면에 위는 버스 정류장의 배차 시간표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탁탁탁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물고 넘어서겠죠. 물고 넘어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제를 제안을 받고요. 들어가서 몇 개 찾아봤어요. 최근 1, 2년 사이에 일본에서 고령 문제, 소위 노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일본 매스컴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다들 이제 한자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같이 좀 절망적이고 좀 좋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얘네들은 한국보다 굉장히 고령화 비율이 빠르죠. 이미 4명,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노인인구입니다. 얘네들은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한 20%를 넘겼고요. 지금 한 24, 5%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13점 몇 %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14% 이른바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죠. 따라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24, 5%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질적으로 터질 만큼 터져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하류다, 지옥이다, 붕괴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과연 자유로울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본에서 내일의 한국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옆집에 일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성가십니다만 이런 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좀 미리 하고 있어가지고 배울 만한 거리가 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한일 양국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게 100가지라면 다른 게 200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상 환경 논리는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본 고령자의 생활 전략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 한국은 어떨까요? 일본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전대미문의 인구 변화에 이제 막 진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인구 모델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역동성인데요. 이 역동성이 인구 보너스 시절도 역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인구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너스라고 표현합니다만 인구 오너스의 시대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한국은 바뀌고 있어요.
한국 바깥에서 이제 해외에서 보면 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냄비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빨리 확 컸다가 빨리 확 죽어요. 인구도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한국 모델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전대미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한국이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일본 노인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우승자는 누구일까? 오늘의 아마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판에 박힌 답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승자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거의 패자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앞으로 이 고령사회에 들어가면 대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 포맷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요. 고령화,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이 고령 인구들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형상들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고독사라는 단어도 쓰고요, 무연사회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사실 이거는 이제 일본적인 단어라 가지고 크게 뭐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옆으로 잠깐 돌리면 한국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고독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2010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도쿄도 안에서 고독사로 판정난 경우가 한 28,000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때 고독사의 기준은요, 어제까지 잘 주무시다가 아침에 방문을 열었는데 돌아가셨다. 물론 이제 고독하게 돌아가셨죠. 그죠? 혼자 인종을 아무도 못 봤으니까 이런 것은 고독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독사의 기준은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사망 이후에 한 달 이상 방치돼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면 거의 백골 상황에 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주변에서 누구도 이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의 안부, 안위를 묻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비중이 도쿄도 안에서만 28,000건이 나왔어요. 이게 전수조사가 된 이후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일본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롭게 홀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저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저도 많은 언론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저거 통계 없습니다. 없고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여병자와 관련돼 가지고 통계 잡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연간 서울에서만 한 300, 400건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거는 감추어진 숫자까지 판단한다면 한국에서도 이미 현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제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의 결과 이 객체화된 인간들이 가장 본인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상한 환상 때문에 가족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핵가족이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낼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다 쪼개져 나가는 건데 이게 한 20, 30년 지나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핵가족의 마이너스 효과 같은 게 저런 연이 끊기는 무연으로 연결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인데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그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초적인 생존에 직결되는 기초적인 생필품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에 직면하는 노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1억 2,300만 중에 지금 3천만이 넘겼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구매 난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건 본인의 그 생활 반경, 주택가에서 반경 500m 안에 기초 생필품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구매 난민이라는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천만 명의 노인 중에서 8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도시에서도 저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에서도. 저희 집이 강북입니다만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트럭이 들어와요. 그리고 옛날에 아주 70년대, 80년대에 골목길에서 들었을 법한 이 땡땡 종소리 있죠? 옛날에 두부 팔 때 들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기계음으로 내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과일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이제 생필품을 팔아요. 저는 처음에 이사 가고 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알고 있었으니까 설마
이게 팔릴까? 라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나가보면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앞에서 그걸 보면서 사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저희 아파트 현관 바로 앞에 나가면요. 편의점이 두세 개 있고요. 한 200m만 넘어가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통업체, 우리 뭐 대형 할인점이죠. 대형 할인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200m가요. 200km인 거예요. 힘든 거죠.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물품을 공급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서울이 이럴 판인데 지방은 어떨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는 기초적인 생활 불편과 관련 것들이 향후 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악질 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고향에 이제 어머님이 홀로 사십니다.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몸이 좋으셔서 그러니까 다리가 건강하셔서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전형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의료 쇼핑을 오십니다. 지방에서 못 가니까요. 이제 아들 본다는 핑계 하에 오셔가지고 병원을 마활이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간에 복용할 약도 받고 이러고 합니다만 이분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70한 중반 정도 됩니다. 건강하신 건 좋은데 이분이 자꾸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 주기적으로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너는 몰라도 돼. 근데 가면 너보다 효도 더 잘해줘.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재롱을 많이 떠다보죠. 이분들의 마케팅 능력은 진짜 배워야 돼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요. 본인들도 무장을 합니다. 해서 한 3개월, 4개월 이상은요. 절대 주머니에서 지갑 안 꺼냅니다. 그냥 오로지 기쁨만 받습니다. 근데 이게 3, 4개월 지나고 나면요. 미안해요. 그리고 어떨 땐 밥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거든요. 멀리 있는 아들보다 가까이서 챙겨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결석하죠. 전화까지 한답니다.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고를 치기 시작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사면은 10만 원도 안 할 것을 이상한 부가가치를 얹어서 그게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팝니다. 근데 그거를요, 끝까지 본인을 위해서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네를 위해서 샀어. 그러니까 날 욕하지 마.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런 거 바로 악질 사기입니다. 저 악질 사기의 규모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고립을 유연화, 연을 연결시키는 그 단순한 마케팅 작업에 이런 엄청난 돈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 그나마 자산을 가득 쥐고 있는 50대, 60대들이 70대, 80대가 되면 저런 고도의 악질 사기는 훨씬 더 횡행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에서 드디어 뭐 전쟁이 대충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도 끝났는데요. 시리아 부채를 다시면 지금 쓰레기입니다만 이거 1년 후에 정상화되면요. 두세 배는 기본이에요. 못 믿으시겠죠? 100만 원만 일단 넣어보세요. 한 달 있다가 2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받고요. 또 한 달 있다가 400만 원 줍니다. 이 전형적인 사기죠, 사실. 펀지죠. 이걸 알면서 당해요. 그런 것까지 비중 생각한다면 4%는 결코 많은 비중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그렇게 돼서 그나마 푼돈 쓰면 상관이 없는데요. 본인이 노후를 위해서 쟁여둔 그 돈을 만약에 그렇게 연결돼 버리면 굉장히 빈곤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돈의 압박. 작년에는 한국은 보통 한 2, 3천만 원 한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5천만 원 가까이 들어요. 이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싼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근에는 다 화장입니다만 멀리 있는 곳에 그래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싸요. 그죠? 최후의 주거지를 위한 부동산이 쌉니다. 한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 묘가 도심에 있죠. 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얘네들 묘는요, 산에 없어요. 얘는 사후가 생전이랑 같이 연결된다는 개념이 강해가지고 보통 집 곁에, 동네에 많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죠. 부동산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쌉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비싸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봉분 만들면 끝이잖아요. 서로 만약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넣는 거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리석으로 사방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대리석도 낮지도 않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비싸요, 대리석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쓰는 장례 비용 대부분은 3일 동안 쓰는 비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3일 동안 쓰는 비용이 한 250만 원 가까이 되고요. 3일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한 2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 가정하겠습니다. 50대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50대
중년이 부부가 사는데 두 부부가 다 독자 동료예요. 이쪽 두 분 계시고 이쪽 두 분 계십니다. 그럼 50대 이 부부는요, 이쪽 집안 둘, 이쪽 집안 둘에서 네 분을 보내셔야 돼요. 500만 원씩 들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50대 부부들 중에서 또 반드시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10중 8구 남자분이 먼저 가십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보내드릴 남편을 위해서도 500만 원을 따로 둬야 돼요. 근데 자기는 안 죽나요? 자기 것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악의 케이스입니다만 한 3천만 원이 됩니다. 3억 돈이에요. 3일의 잔치를 위해서 3억이 됩니다. 일본 노인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단입니다. 경단이. 그리고 평균적으로요, 고령 부부 무직 가구가 보통 모델입니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박아둔 현금성 자산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억, 현금이 2억이에요. 요즘도 일본에서요, 절도 사건 있죠. 절도 사건이 뭐 한 2, 3억 가지고 한 2, 3천만 원 정도가 절도를 당했어요 하면요, 신문에 안 나요. 제가 있을 때 가장 심하게 본 거는요, 8억 정도, 8천만 원을 현금을 그대로 강탈당한 사건이 지역 신문에 작게 났어요. 작게 났어요. 이 노인분들이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건강할 때는 그냥 보통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아프시면 시설로 들어가요. 처음에 왕래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분도 계속 버티다가 넘어갑니다. 근데 일본 부동산을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도쿄 도심 같은 경우에는 3개 도시의 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이 땅을 우리 같으면 서로 받으려고 난리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본원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걸 업자한테 팔아요. 팔면 그 업자가 이제 포크레인 주고 와가지고 옛날 집이니까 다 헐어버리고 스크럽하고 다시 빌드를 합니다. 새로 짓는데 이때 보면 이런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팍 팠는데 마늘밭에서 5만 원짜리가 막 걸려 나오듯이 비닐봉지에 만행짜리가 확 그대로 쏠라옵니다. 까먹은 거예요. 왜? 노인분들이 처음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어디 묻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치매가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요, 까먹어요. 제정신일 때 자녀한테 얘기해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시설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개인금고가 의외로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은행 아껴봐봐야 다리만 아프고 이자 안 주거든요. 차라리 필요할 때 쓰겠다 이거 했어요. 하죠. 일본이 2004년도에 국권을 신권으로 바꿨습니다. 만행짜리를. 그 중에 지금 40% 정도가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땅 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번에 쓰나미 사태 왔을 때도 왜 개인금고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었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은 그래도 한 판에 끝낸다 그랬죠. 간병은요, 끝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잠깐 다시 요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요, 아직까지 괜찮은데 2030년이 되면요, 간병과 관련된 얘기, 아까 처음에 모두에 있었습니다만 이 개호라는, 일본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한국어로 치면 간병이에요. 간병지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그게 뭐냐면 아프신 노인분들을 의료와 간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저 문제는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행정 단위에서도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55년부터 63년생이 제1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58년 개띠가 중간에 딱 끼죠.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연간 100만 명이 태어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출산율을 기록했던 때입니다. 이분들의 선도 세대가 55년생이에요. 55년생이 2030년이 되면 몇 살이 되죠? 예. 계산해 보면요, 75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선진국에서요, 노인의 기준을 이제 65세를 거부합니다. 왜?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피부양이거든요.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도와줘도 버텼어요. 그리고 현역 인구도 돈을 많이 내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65세 정도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도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 해가지고 65세부터 75세를 전기고령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전형적인 피부양 인구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75세 이후부터를 진정한 노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파트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75세 이전까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구 비용이 20%입니다. 그건 현역도 똑같이 20%예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75세 이상 되면 이제 이게 10%로 줄어듭니다. 그런 구조예요. 대한민국이 2030년이 되면 무려 1,000만에 해당하는 제1차 베이비 부모의 선두세대 55년생이 75세로 진입합니다. 그때부터 204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000만 명이 어쩔 수도 없는 75세 이상으로 편입을 하게 돼요. 왜 75세를 기준으로 뒀을까요? 그러니까 뭐 72세 3세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75세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75세부터 노인 유병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65세, 75세는요, 현역으로 봐도 무방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근데 이게 75세 이상이 되면요, 얘기는 달라져요. 특히나 한국은요, 제가 한국의 노인 실태 조사 자료를 보니까 60대 중에서 평균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2-3개 이상 됩니다. 질환이 2-3개 이상 돼요. 유병하고 있는 게. 근데 그나마 아직 어리니까 젊으시니까 버틸 수 있는데 이게 75세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빠른 속도로 확 악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치매입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다들 아시죠? 이거는 뭐 본인 세대가 불행하는 건 둘째치고요. 자녀 세대까지 그 불행이 연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멀쩡했던 두 세대가 바로 빈곤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끝도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빨리 안 돌아가시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 샘플, 주거 패턴만 하더라도 25가지 가까이 됩니다. 건강하고 아프고 돈 많고 돈 없고의 선택지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거 형태가 25가지나 있어요. 본인 입맛에 맞게 고르면 되죠. 한국은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3가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쪼고 있어요. 알기로 서초구의 어딘가에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 시설의 그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시려고 신청하시면 4년 후에 순번이 돌아온답니다. 이미 공적 시설은요, 품질은 좋은데 비용은 비교적 덜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가신 분이 안 맞는, 수급이 안 맞아요, 지금. 근데 그걸 더 지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재정 상황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집에서 다 커버해야 돼요. 근데 끝도 알 수가 없어요. 저런 돈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00조 중에서 가계금융자산 1,600조 중에서 60대 이상이 70%를 쥐고 있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는 이상한 모델이 일본에서 펼쳐진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60 먹은 사람이 70 먹은 사람이 100살까지 살 것이고 100살까지 살 때 저기에 걸리면 내 돈 아니고서는 커버를 못한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디플레라도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밭에 대신 묻어두는 거죠. 저게 일본 경제의 저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 저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산분쟁 최근에 보면요. 그래프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분쟁 저거는 이제 재판소까지, 가정재판소까지 간 경우에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만큼 높아집니다. 단시간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이거 하나 같아요.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 현역 세대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2가지 부류가 생겨집니다. 첫 번째는 포기. 그래서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희귀고물이라고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만 자기가 왕노릇하는, 컴퓨터 앞에서만 자기의 존재감만 확인되는 이런 친구들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때 가장 손쉽고 경쟁률이 낮은 게 재산 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본인이 혼자밖에 없으면 저거는 따놓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금수저입니다. 근데 둘이 되거나 셋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저거는 진짜 피 튀기는 경쟁이 돼요. 왜? 다시 못 올 그에게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로또의 현장이거든요. 저거는 피 튀기게 싸웁니다. 특히나 부부들 한 사람은 피가 안 섞였잖아요. 이쪽이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막 이게 형제 파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연금 불안. 이건 뭐 앞선 타임에서도 아마 얘기가 됐을 것 같아서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은요.
공적연금만 두 개입니다. 여기다가요, 정규직으로, 우리 해당하는 그 소득 비례형의 연금을 냈다면 3층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3층에 2층까지만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 부부 무직 가구인 경우에는 월 평균 24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습니다. 이건 공적연금입니다. 여기 위에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우리가 퇴직연금처럼, 본인의 소득이 비례해가지고 맡겨가지고 돌리는 거 있죠? 여기 이제 3층에 들어가요. 일본 기업연금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3층이 들어가면 보통 대기업 좀 다녔다고 생각하면요, 5, 60만 원은 월 나옵니다. 물론 이제 40년의 만원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일본 저펜항공이라고 그러죠? 저기 2010년, 11년에 부도가 났어요. 아시다시피. 부도 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찾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퇴직연금의 이 역구조에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파일럿들이니까 워낙 임금들이 높은 수준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 퇴직연금을 받아갈 때 이미 90년대부터 제로금리 상황인데 퇴직연금의 표리 이율을 4%로 못 박아줬어요. 그러니까 자리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제로 성장을 했는데도 매년 얹어줘야 될 사람들의 퇴직연금은 4% 이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이나모리 카즈오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간단해요. 4%를 일단 2%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더 줄이겠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재상장이 됐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죠. 국민연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나마 이것도 저연금과 무연금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 취약성은 굉장히 심하죠, 한국에서는. 물론 연금의 종류는 대한민국 다 갖췄습니다. 종류는 다 있어요. 종류는. 근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정부는, 참고로 하나 힌트 드리면, 정부는 저것을 도와줄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앞으로 이 두 가지는 갈수록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그렇죠? 제가 농담만 합니다만 굉장히 슬픈 농담. 오늘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고요, 내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답은요, 근로소득의 확보에 있어요. 즉, 만약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회사에서 쫓아내더라도 버텨서 어쨌든 주기적인 근로소득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저성장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일본 그래프입니다. 많이 성장했죠? 그죠? 10% 수준이니까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래도 지금 아베가 나오고 나서 최근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금 잠재성장률 자체를, 잠재성장률이라 하면 한 국가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물가 유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빠이 낼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 얘기하는데, 지금 대개 2%까지도 연구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성장까지 보고 있어요. 2% 성장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의 기준금리, 벤치마크가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0만 원 넣어가지고 1년 후에 2만 원이에요. 그것도 세금 다 떼고 나면 또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공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거 앞으로 피할 수 없고요. 안타깝게도 저거를 다시 고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걸 고자로 올릴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자, 고령화. 이건 오늘 일본 얘기라가 주로 일본 걸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여하튼 일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이거는 이렇게 준답니다. 전체 이거 주는 거는요, 한국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재정난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한국이 적자 국채에 찍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적자 국채. 적자 국채 하시면 다들 일본 얘기만 떠올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세수가 다 안 되니까 적자 국채를 찍어가지고 그 세수를 이제 벌충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거 2010년 자료입니다만 크게 통계상 변화가 없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개 한 91조 2조 정도의 국가 예산을 씁니다. 쓰는데 그중에 세수가 91, 2조인데 이 중에 지금 기준으로는요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를 찍어서 벌충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 수입으로 가지고는요, 반도 못 채워요. 한국은 아주 해피합니다. 여전히, 물론 균형 재정은 안 됩니다만, 그 세수 다 걷어 들어가지고, 그래도 다 써가지고 끝에 제로를 맞춰요. 요거 부족분을 일부 적자 국채를 찍습니다. 제가 일부라고 표현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 일부가 아니라 늘고 있어요. 97년도에 적자 국채 60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20년 만에 600조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세수는 들거치고요. 써야 될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죠. 한국은 또 특히나 400조가 넘었죠. 이런 상황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은요, 이렇게 50% 가까이를 적자 국채로 찍어가지고 소위 빚내는 겁니다. 빚을 냈는데 안타까운 것은 빚을 냈으면 그 빚을 그대로 잘 쓰면 돼요. 근데 이 짓을 워낙 오랫동안 반복해가지고 이 국채 찍은 돈의 절반을 옛날에 찍은 국채의 이자분으로 올고지 나갑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빚 낸 돈의 절반을요, 옛날 빚 갚으려고 쓰는 거예요. 이자만 갚으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 얘네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30, 40% 나오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한 50조 가까이를 찍습니다. 적자 국채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50년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계속 예정이 돼 있는 발행 예정분입니다. 왜? 안 찍으면요, 커버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세수를 놀리겠다 해가지고 증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얘기입니다. 밑에 세수를 늘리지 않고 나누면 이 적자 국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쓸까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쓰는 겁니다. 이제 세출입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회보장급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 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이 사회보장급부비만 가지고 1년 단위로 결산을 내본 겁니다. 사회보장급부를 하면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수입과 지출을 총액을 낸 겁니다. 여기는 지금 10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는 110조를 넘겼습니다. 사회보장의 수입은 뭘까요? 한국이 국민연금 500조인 이유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험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한 상황입니다. 지출은 뭘까요? 이제 노인분들 받아가야 될 거거든요. 연금, 방트요. 그 다음이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것들, 의료. 고위가 있는 게 한국으로 치면 장기요양보험 해당하는 얘네들의 감동보험입니다.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복지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 돈이요, 찍은 적자 국채가 요 칸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여기에 수입의 부족분으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지금 일본에서 현역은 보험료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야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지속되면 어떨까요? 이건 계속 늘어나겠죠. 이거는요, 현역 애들 지금 돈 안 내려고 난립니다. 보험 유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꾸 커지겠죠. 이거 커질 겁니다. 이거 자꾸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정합니다.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가 한 40%가 안 돼요. 근데요, 40%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채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빚도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최후의 대부자도 역시 정부입니다. 중앙정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세대가 미래의 고령 인구가 됐을 때 그들이 받아가야 될 보험 수급비도 결국에는 정부가 내야 됩니다. 지금 그거 안 내겠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심하게 싸웠죠. 그죠? 기재부에서는 야, 나중에 이거 제로가, 국민연금이 500조에서 제로가 되면 이거, 그러니까 많은 다른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세금으로 어쨌든 내줄 거야.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세금을 해줄 거야. 그 얘기 한 줄만 써줘라고 했던데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그 소위 국민연금 지속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냐? 봐봐, 안 해준다잖아. 그럼 보험료 다 떨어지고 나면 현역 애들은 못 받겠네?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세금이 투입될 겁니다.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보험료를 내야 될 동기 자체는 한층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한국은 더 위험하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적자 국채 전부를요, 국민이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 금융 자산이 1,600조예요. 이 돈이 50조를 계속 사고 있어요. 채권자, 빚쟁이들은요, 나라 밖에 한국은 거의 대부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94~95%가 일본 국민들이 사고 있습니다.
결국 운명 공동체예요. 정부가 먼저 망하냐, 지 개인이 먼저 망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갈 거예요. 특히나 얘네들은 N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화의 국채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국채를 붙여놨는데도 최근에 완판됐어요. 상식적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내는데 나중에 이 채권을 산 사람이 돈을 더 얹어줘야 돼요. 그런데도 줄을 섰어요. 완판이 됐어요. 왜? N화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은요. 소규모 개방경제, 특히나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에서 저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 4년 전에 남유럽에서 국가 디폴트가 났던 사태, 얘네들은 100% 초반에 디폴트 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40%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지금 230, 40%인데 얘네들은 매년 20%, 30%씩 늘어납니다. 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론적으로는 1600조가 사라질 때까지, 가계금융자산의 매수 여력인 1600조가 사라질 때까지 50조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600%, 700%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정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매년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안 넘어갈 거예요. 왜? 일본이니까. 한국은 100% 넘겼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가 성큼 다가왔다. 이건 일부 얘기입니다.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이 된다는 얘기는요, 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위에 그린색의 점선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한 5,400만 되죠? 5천만 명 중에서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삽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 15세부터 24세의 젊은 친구들은요, 취업과 교육 때문에 도시로 몰려듭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좀 과해요. 너무 과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농촌을 떠나지 않으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본인이 못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서울로 향한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서울의 수도권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걸 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서울 사례가 그러면 해피하면 괜찮아요. 해피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그 나름대로 정합성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인구는요, 요선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0만 깨졌다고 다들 난리를 치시는데 1,000만 깨진 거는요, 최근에 월세라든가 주거난 때문에 갑자기 좀 그 속도가, 서울에서의 이탈 속도가 조금 빨라졌을 뿐이지 90년대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서울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서울을 원하는데 서울을 못 살아요.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30대, 40대가요, 본인의 월급은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1년 후에도 100만 원 그대로일 것 같아요. 왜? 저성장이니까. 어쩔 수 없죠. 100만 원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전에는 100만 원 중에서 주거비로 2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요새 뭐 2년 지나면 억 올려줘야 된다면서요. 그죠? 뭐 억까지 안 치더라도 20만 원 냈던 게 3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럼 어딘가에 또 10을 줄여야 되잖아요. 본인 소득이 늘진 않았는데 소득은 그대로이기나 오히려 줄어들었을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용 근로자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본인들의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저성장입니다. 디프레션, 리그레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야 될 돈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주거비, 교육비 뭐 이런 거죠. 내야 될 돈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물가 압박입니다. 그죠? 물가가 뛰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뛰고 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디프레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안타깝게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문제의 통계상의 문제는 사실상 절반밖에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구 문제라고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만 얘기해요. 합쳐가지고 인구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구 감소는요, 출산율과 사망률 이 두 가지만 봐요. 통계상 그렇습니다. 모든 인구 추계 통계는요, 출산율과 사망률만 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장래에 추세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인구 이동 때문입니다. 아까 저표에서 나왔죠. 자, 한국의 합계수 출산율은 1.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 순창, 뭐 이쪽에 가면, 순천 이쪽에 가면요, 합계특수 출산율이
2.3, 2.3까지 나옵니다. 근데 평균이 1.2예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어딘가에서 1.2를 갉아먹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얼마일까요? 예. 0.9 수준을 길게 달리다가 작년에 어쩐 일인지 1.00 상하해가지고 옮겼어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왜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추론하면 1차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 2차 베이비 부모들이죠. 이 친구들이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양적으로 좀 늘어났을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출산율이 한 40만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0만이었는데 40만 원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자, 어딘가에서는 2.33명이 나오는데 어딘가에서는 평균은 1점이에요. 서울은 1입니다. 자, 이제 비유할게요. 인구학에서는요, 20세부터 39세의 가임기 여성이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기를 낳냐 안 낳냐에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인데 이 친구들을 가려서 인구 재생산력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자, 순창에 사시는 20세부터 39세의 A씨가 순창에 그대로 살면 지금 통계상 애를 2명 낳을까 3명 낳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KTX를 타고 서울로 오는 순간 1명을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비유가 너무 확 띄나요? 물론 모수가 작아요. 지방이 모수가 작아서 바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얘기는 가능해요. 즉 뭐 농촌 지역의 출산율은 높은데 도시 지역의 출산율은 낮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원해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출산율을 높게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생활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서울에 오지 않으면 못 살는데 막상 와보니까 나 한 몸 살기도 힘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친구들한테 돈 몇 푼 줄 테니까 아기를 낳으라고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핵심은 뭘까요? 자연 증감은 손을 못 댑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회 이동을 막으면 돼요. 그래서 순창 외곽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A씨가 야밤 도주를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인구는 늘어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정책을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펴고 있습니다. 즉 인구 정책 핵심이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이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로 넘어진 거죠. 이유는요. 젊은 애들은 인구 유출된다 그랬죠. 자연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가면요. 이 친구들이 있을 때보다 지방에서는 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은 지방 재정이 20년이 돼가지고 분권 20년이 돼가지고 어지간한 지방사업은 전부 다 50대 50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과정 붙었던 거 똑같아요. 누리과정이 왜 붙냐 하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공약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근데 경기도지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다른 사업 하려고 해서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중앙정부가 50%를 딱 떨어뜨려줬어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비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써야 될 때는 자기 우선순위 따로 있거든요. 근데 50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후는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때 기초지자체 행정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1년 365일 24시간 행정의 편의를 받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기초지자체가 공급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행정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 위탁에 대한 결과로 보조금과 교부비를 받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버리면 가장 기초생활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가령 오늘처럼 눈이 왔는데 길거리에 눈을 안 치워줘요. 왜? 돈이 없거든요. 누리과정 돈 썼어요. 돈이 없어요. 여자들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깨져 있어요. 돈이 없어요. 못 갈아줍니다.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는데 지자체 못 갈아줘요. 혹은 나중에 갈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이 지역에서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네? 더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빠져나가야지. 또 인구출이 됩니다. 사회적인 인구 이동을 훨씬 빠른 속도로 재촉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타임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한 타임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 2타임, 3타임 가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져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자연증감만 반영한 인구 추계에서 알 수 있는 50년짜리 인구 추계는 출산율과 사망률만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동하면서 출산율을 떨어뜨린 애들까지 넣어버리면
즉 사회 이동이죠. 인구 병입니다. 이게 로테이션이. 이것까지 넣어버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축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얘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얘기는 뭐냐면요. 드디어 일본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복합 불황이 들어갔는데 복합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각종의 뭐 수요 사이드, 공급 사이드 막 원인들을 찾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부터 정확하게 불황이 시작됐구나. 시기상으로는 일치합니다. 한국은 내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최초로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얘기합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덩어리가 줄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64세가 줄었을까요? 15세가 줄었을까요? 당연히 새로 진입하는 15세가 줍니다. 이 얘기는 그 내년에 14세들이 또 15세가 되겠죠. 출산율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많은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적은 애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64에서 15를 빼면 50년 동안 적어도 인구가 국력이라면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태면 1세부터 14세 인구 출산율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줄줄이 생산 가능 인구의 편입을 대기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세대에 걸쳐 약 60년에 걸쳐서 생산 가능 인구의 회복은 지금 속도라면 지금 출산율이라면 다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반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세대 이상 장기 복합 불황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 그림이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이 그림 한 장이 일본 정부의 중앙정부의 인구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1800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1800개 중에서 자연증감 플러스 사회이동 이게 말씀드린 20세부터 39세의 가임기 여성이 현행 대비 2050년에 0.5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역을 파란 점으로 찍었어요. 9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말을 하자면 유령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통계는 재미난 것은 과거에 나왔던 통계는 전부 다 자연 증가만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 통계는 사회 이동을 최초로 반영한 인구 추계입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일본은 끝났구나. 특히나 파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 이동을 한층 더 빨리 결심을 하게 되고 2050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줬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파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30년에 이미 유령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 결과 중앙정부가 바뀌었어요. 왜? 파란 지역이 전부 다 자민당이 텃밭이거든요. 텃밭입니다.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못 살아 유령 도시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앙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이후에 기초지자체 선거를 해보니까 자민당 후보는요 거의 당선되지 않습니다. 99.9%가요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돼요. 자민당 후보들은요 70세 반면은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와 협의 잘해가지고 TPP 완성해가지고 수출 잘 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할머니 삶 좋아진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무소속 후보자가 와가지고요. 할머니 집에 녹물 나온다며요. 근데 녹물 수리해드릴게. 가로등 깨지다며요. 바꿔드릴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소속은 당연히 중앙정부와 연관이 없으니까. 누굴 뽑겠습니까? 99.9%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기 시작했고 이게 중앙정부의 위기감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당군 이래 최후로 부모님보다 부자가 되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최후의 세대예요. 지금의 20대는요, 부모님보다 어떤 짓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겁니다. 왜? 상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바뀐 상식대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제도는 여전히 고성장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고용 모델, 임금 모델, 가족 모델이 과거의 고성장을 전제로 한 걸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지금 저성장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이 사이 불행 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으시거든요. 절대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는요. 60만, 70만의 매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던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일단 태어난 애들이 40만이에요. 그리고요, 일자리 자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건 더 많아질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돌은 아닌데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자녀를 낳을 때의 합리적인 선택은요, 비용과 편익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자녀의 효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해서 애기 낳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낳을까요?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애기를 낳습니다. 그죠? 과거 우리 농사 지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출산은 노동력에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 나를 먹여 살려라는 거거든요. 보험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현대 기능하고 딱 맞아요. 부모로서 만족감을 주는 유희의 기능입니다. 앞에서 재롱 떨어주는 거죠. 재롱 한 번 받으면 돈 벌 용기 생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2명 키우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한테 효용은 없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얘가 노동력으로서 우리 집에 도움이 될 일은 없겠다. 두 번째, 얘가 내 노후에 내 생활비를 대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얘 노후까지 내가 생활비를 댈 판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능 상실했어요. 마지막 남은 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네가 나를 즐겁게 해줘. 그럼 내가 기꺼이 할게. 즉, 이 스폰서로서의 이 대접을 해주면 내가 무자히 투자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키워보니까요, 유희 기능은 5살 지나니까 종료되더라고요. 그죠? 저는 지금 뻘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뻘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적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20세부터 39세 가임기 여성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한테 주는 편익과 아기를 포기하고 커리어를 선택해가지고 갈 수 있는 패스, 경로를 놓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독이 놓고 이 주판을 퉁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지금처럼의 출산율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뭐 돈 더 줄 테니까 애기 낳으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 됩니다. 8시간짜리 정규직도 있지만 4시간짜리 정규직도 있어야 돼요. 그 차이는 딱 하나, 근로시간과 퍼포먼스에 대한 차이만 주면 돼요. 나머지 처음에 진입을 정규직으로 했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계속 정규직이고 처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비정규직으로 돌아간다. 이걸 알면요, 젊은 애들은요 애기를 낳지 않습니다. 왜? 내 애기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왕자를 낳아야 되는데 왜 노예를 낳습니까?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본능을 이기는 거죠. 상황이.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혹은 일본에서, 독일에서 딱 3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아까 말한 임금체계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이유 이 4가지 말고 있나요? 없을걸요? 이 4가지를요, 정부가 해주면요, 정부복지입니다. 바로 북유럽 모델이에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애들입니다. 얘네들은요, 국민 부담률이 100원 벌면 7, 80%에 달합니다. 2, 30원 가지고 걔네들 대신 저축은 안 해요. 왜? 저축을 하는 이유가 이 4가지인데 이걸 정부가 해주거든요. 2, 30만 원 가지고 놀고 먹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부담하니까 많이 받는 거죠. 미국은 저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복지 필요하면 네가 시장에서 사. 그래서 얘네들은 선벌복지입니다. 한국은요, 이거를요, 근로 현장에서 제공해 줬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시는 모델에서는 해줬어요. 주거비용, 예전에 고성장 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해줬죠. 의료보험 마찬가지 해줬습니다. 교육비는 지금도 남아있죠. 비법정 복리비용의 상당 부분이 애들 교육비로 너무 줍니다. 마지막 노후 결정적이죠. 퇴직금 주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퇴직금을 줍니까? 미국에서 퇴직금 받아보셨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만 있어요. 일본만 있어요. 독일만 있어요. 왜? 60세 되면 나가니까 니네 20, 30년은 잘 살아야 되잖아. 하고 기업이 주는 겁니다. 대신 기업은 그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죠. 사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좀 줘. 해서 각종의 공제라든가 뭐 이런 걸로 퉁쳐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년 잘 살도록 버티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경험자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0세에 그만뒀는데 60세 그만두는 것도 회피한 거죠. 사실은 제 1차 직업은요 50대 초반에 다 그만둡니다. 근데 애들이 막 커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 일시퇴직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동네에 치킨집을 차리는 거죠. 성공하시면 괜찮겠습니다만 다 실패하면 다시 동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초생부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다 그래도 현역 시절 잘들 사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상상을 하는데요. 한 3, 40년 후에 내가 이 한파에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가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군요. 여러분도 상상 안 하시죠? 설마 내가 이렇게 될까라고 상상 안 하시는데 그 잘난 일본의 제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요.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4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아이돌이 아닌 아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베팅을 잘못한 거죠. 그죠? 요놈들 잘 키워가지고 말, 얘네 결코 보답하지 않습니다. 지네 먹고 살기도 바빠요. 돈 다 줘서 망합니다. 두 번째, 먹고 살려고 사업해요. 그 말아먹으면 다 끝장입니다. 세 번째, 소외. 고립이 되면요, 순식간에 악화돼요. 이건 뭘까요? 가족 구성을 깨는 거예요. 즉, 이혼이나 뭐 이런 겁니다. 사별, 뭐 다 포함되는 거죠. 마지막에 뭘까요? 질병이에요. 이 네 가지 걸리면요, 사실상 시간의 문제일 뿐 누구나 중산층으로 현역 시절 멀쩡히 살던 사람도 7, 80대 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것을 구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안전망은 대한민국 현행 구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일본의 노인들 삶을 정리할게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죽으면 딱 좋겠는데 이 또 사람 인생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길어지고요. 중간에 사망하신 분들까지 다 빼면요. 사실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100세까지 사는 거 아마 거의 확실할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잉여 시간, 남자는 9만 시간, 여자는 12만 시간인데요. 저거는 밥 먹고 자고 하는 시간 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유 시간인 거예요. 저 시간 동안 뭐 할까요? 그죠? 두 번째. 그런데 돈도 많아요. 이게 한국 노인과 일본 노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 노인은요,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이에요. 일본은 상대 빈곤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가계 금융자산의 6할이 고령자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1000조, 1600조예요. 1600조 중에 1000조가 가지고 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령 무직 부부들 봤더니만 60세, 64세, 60대죠. 60대 같은 경우에 평균 잔고가 2천만 원대예요. 평균 잔고입니다, 저거는. 돈 많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후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은 더 불어나요. 더 불어납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상속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또 고소성장 때 쟁여둔 돈을 지금 60대, 70대들이 받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돈이 더 불어납니다. 연금 말씀드렸죠? 평균이 월 24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 여기 요겁니다. 1층, 2층이 공적연금이라고 표현했어요. 1층 연금이. 1층은 한국은 없는 겁니다. 뭐냐면 누구나 균등하게 내고 균등하게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적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현행 기준으로는 월 16,000원 가까이 내고 본인이 수급할 때는 한 6만 4, 5천 원 가까이 받습니다.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 금액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연금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바로 소득 비례형이에요. 얘네는 드디어 이것도 합쳤습니다. 공제연금이라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후생연금이라는 게 일반 셀러리맨입니다. 한국은 지금 저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인구 추계 상황 제대로 보면요. 저거 연금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상대적인 핍박을 훨씬 더 세질 겁니다. 특수시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입이 그만큼 커요. 근데 저거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인구 추계 그대로 반영하면요. 지금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자꾸 미루고 있어요. 미루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50년 후에 지속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국가요라고 하는 근거 없는 통계를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그거 알면 젊은 애들은 돈 안 냅니다. 그거가 얘네가 2층이에요.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들어봐요. 4층이에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물론 여기 안에서도 노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보다는 덜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본 노인들이요.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식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느낌이었어요. 과거에는 위험자산도 원래는요. 금융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을 버리는 겁니다. 회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본 노인들은요. 지금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부동산,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같은 데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60대, 70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금융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그거 하고 있어요. 제 판단은 이거 하나입니다. 60, 70대가 청춘이거든요. 젊습니다. 왜? 30, 4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늙었다라는 고정관념 버리지 않으면 장래의 불확실성을 매칭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젊은 애들을요, 여기 보십시오. 연령대별로 모여한 거예요. 여기 위험자산 좀 보면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FX 같은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 투자 같은 경우에도요. 60, 70대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켜놓고요. 환율만 계산하고 있어요. 서점에 가보시면요. 한국은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 직접 투자와 관련된 얘기밖에 없잖아요. 펀드 일부 있고. 얘네들은 그
운용 매대에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FX예요. FX는 아시죠? 이거 증거금, 이거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를 60, 70대가 하고 있어요. 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못 버틴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왜 지금 일본에서 대도시에 특히나 역세권의 소형 상업형 임대 물건들이 왜 나오자마자 완판되느냐. 그냥 다 이 사람들 들어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집은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인 현금성 수입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결론 내면요. 결국 잘 사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길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렇게 취약한 공적연금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근로소득은 아프면 단절됩니다. 연금소득은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면 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연금소득 이거 굉장히 다각화시켜서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공적연금 절대 커버 못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60이면 청춘입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통계지표 보고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60 됐다고 저기 전원주택 내려가서 살아야지 생각하시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느낌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